이재명 후보가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11월에 들을 테니까 이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또 상당히 우위를 압도적으로 굳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하나는 이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행보와 메시지인데, 이 행보와 메시지 그리고 컨트롤 타워 누가 행사하느냐? 분명하게 이재명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이제는 벗어나겠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한 번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재명이가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과 그리고 정부, 청와대가 거의 다 움직여요. 물론 예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은 그 이외의 대부분의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명예 절대 복종하는 이 원탑 컨트롤 키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우리의 경우에는요, 이 김종인이잖아요. 그러나 이쪽은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후보가 곧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 거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송영길이도 이재명 한마디면 딱 움직여요. 그 다음에 김혜경이도 현장을 뛰어요. 이낙연도 최근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바로 어제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도울이 나타났어요. 도울, 여러분도 알죠? 도울 김용욱 교수. 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린 인물이다.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어요. 참 스님이 한 말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요,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컨트롤 타워 탑 리더로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메시지와 행보 일정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 봉하마을까지 가서 권양숙 여사까지 동원해요. 예,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완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즉, 그래서 이 아들의 성상납, 도박 이런 문제까지도 다 그냥 싹 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 쪽은 지금 어떠냐? 우선 선대위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쪽은 이재명이가 직접, 송영길이가 이재명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상황이에요. 상황. 지금 현재 윤석열 이 후보도 뭐 경기가 어떻든 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좀 세게 잡아달라. 지금 전권을 다 줬잖아요. 울산 회동 때부터. 근데 이 전권 행사가 잘 안 돼. 왜 잘 안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 분석이 가능하겠고,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구조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윤핵관이 있다. 그래서 선대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전권을 준다 해놓고 안 줬다.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 그러니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상의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준석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게 큰 차이가, 이 여당의 경우에는 이재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확실한 데 비해서 지금 이쪽 우리 야권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는 김종인이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고 전권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한 팀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 팀에 윤석열 후보 팀이 있는 것 같이 양분된 구조로 지금 선대위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요, 그런 지금 체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완탑 하에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있고, 나머지 윤석열 쪽에는 6개의 본부가 있고,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6개 본부 해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는 총괄상황본부에 임태희를 완전한 컨트롤 타워로 하겠다. 서브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 본부장들이 임태희하고 전부 조율을 하라. 이 창구가 누구냐면 권성동이에요.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재명의 선대위하고 일사불란하지 못한 이러한 선대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 관련자들의 말하자면 대외 활동, 우리 대국민 접촉, 홍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의 활동이 됐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걸 보면요, 여당은 일사불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도요, 이재명이가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부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말하자면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야당의 경우는 어떠냐? 다 각자 플레이, 자기가 잘라서 한마디로 자기 목소리를 내요. 후보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거기에 덮어서 더 이거를 이제 이 파일을 키워서 우리 국민들한테 셀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데 자기 목소리만 돼. 후보 목소리는 없어. 안 보여.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대위 고 인사들이 과연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이런 모든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저는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봐요. 공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 다른 충돌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후보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예컨대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키플레이어가 누굽니까?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 매일같이 윤석열을 때리고 다니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긋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이낙연이가 끝까지 합류를 안 했는데 결국은 합류했어요.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 그런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장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홍준표하고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은 누굽니까? 시중일과 이준석이가 유승민 대통령 시키겠다 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유승민이가 후보가 안 돼서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저한테도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상상력을 네거티브하게 발전시키지 말자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 안 들어오고 있어. 대신에 유승민은 말이 없어요. 뭐라는지 별로 없어 비판이. 근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안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도는 뭐 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단 비판적 시각에서 입장을 계속 매일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여당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된다. 예. 이러는 지금 또 하태경이도 마찬가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이제 여권에서는요. 도울 선생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늘에서 내린 뭐 신과 같은 존재다. 이재명을 그렇게 축혀 세우고 있는데 반해서요. 지금 야권에서는 말이죠. 윤석열을 때리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죽어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태어났는데요. 김영우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예, 입을. 아니 본인이 그렇게 윤석열을 훈계하고 지적할 정도가 되면 왜 본인은 사이로 2020년도 선거 때 그런 식의 공천밖에 못해서 103석밖에 못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 심판을 어렵게 정치 환경을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반성해야죠. 어떻게 감히 본인이 말하자면 이 총대를 맸을 때 완전히 맞들어 정치 지형을 갖다가 지금 이 실패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지금 뭐 무슨 뻔뻔한 마음으로 윤석열 이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김용우 전 의장이 자기가 비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왜 블로그에 올립니까? 조용히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측근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든지 문자로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블로그에 뭘 잘났다고 그런 거를 발표해요. 이러니까 제가 말하지만요. 전직 국회의장 총선 공천에 아주 최대의 패배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까지도 나타나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야권은요. 굉장히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전부 패널 정치, 자기 이미지를 팔아먹고 있어요. 이 대선 국면에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선대위와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의 현격한 차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왜냐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한 달 전 여론이 말이죠. 그대로 대선 결과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전 여론이 나오면 1월달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1월 구정 때까지 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지 일정 이런 거 직접 챙기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다급하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일부터 한번 나오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름이 있는지. 그래서요. 저는 뭐 우리 국가정보원과 같은 말하자면 이 공무원으로서의 기강이 센 조직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하고는 물론 다르죠. 지금 현재 윤석열 선대위 말이죠. 완전히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워크숍들 하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야만이 공부를 해서 최소한 공약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선대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 윤석열 후보를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적으로 지금 잘 아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공적인 후보와 선대위 요원으로서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명하복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고개 숙여서 이해하고 후보가 얘기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견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조율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명하복의 개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오직해야 평론 정치 그만 좀 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심각하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지금 이재명의 선대위하고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선대위가 흔들리더라도 중간에 말하자면 이 버퍼존, 이 완충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전부 패널 정치만 하고 있어요. 전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쪽은 마음이 놓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쪽은 이 마음을 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최소한도 마음을 놓으려면 40%대 이상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게 20대, 그 다음에는 여성, 그 다음에는 중도층, 여기를 잡아야 되는 이 3대 복병을 이기지 못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놓기가 어렵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흔들림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 티켓을 자기네 마음대로 끌어가야 되는데 안철수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일화, 이것이 가장 큰 복병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재명 쪽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야당의 경우에는 말이죠. 야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측면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자, 밀리고 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오늘 지금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SBS 여론조사요. 넥스트 리서치 지난 31일인데요.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여당에게 유리한 중요 사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여론조사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박 문제. 도박이 불충분하다. 이게 48.1 대 충분하다는 44.5예요. 불충분한 쪽에 속해. 그런데 누가 많이 불충분하다고 보느냐? 보수 쪽이 셉니다. 64.1 대 28.7이에요. 예. 그래서 보수가 무려 이 진보에 비해서 한 거의 2배 반 정도 높게 불충분하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중도는 살짝 사과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49.6 대 44.9. 그런데 문제는요, 진보층에서는 70.1 대 25.6. 그래서 70.1이 충분해 이렇게 진보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연령별로 보면 말이죠. 불충분하다. 이것이 20대에서가 굉장히 많아요. 51.6이 되고 충분하다는 37.8.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대, 40대, 50대는요. 충분하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55대 33. 압도적으로 불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 씨 보면요, 이 이력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과가 불충분하다가 69.2, 충분히 25.6이에요. 자, 이 아들 도박 문제 불충분하다는 48인데 이 김건희 씨의 경우 불충분하다가 69예요. 69. 이 얼마나 차이 나요? 거의 20% 정도가 더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념 측에서 보면요, 중도층에서 마저도 불충분하다가 72, 충분히 22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 아들 사과 문제는 중도층이 살짝 높아요. 49대 44로.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굉장한 이 표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중도층이 김건희 씨의 사과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진보층은 무려 88%가 부족하다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론 지형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3종 감세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줄 것이다가 53.9%, 그 다음에 안 준다가 39.8%예요. 이 과감한 우클릭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도층에서 이 우호적 지지가 많아요. 이게 55.2가 지지하고 있어요.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다. 영향을 안 미치다가 42.8. 그리고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수 측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48대 45. 자, 이래서 이 공약도 말하자면 우리 윤 후보에게는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말이죠. 이 서울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친다와 안 미친다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35.0이고 이준석 대표 본인은 33.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책임이 22.3으로 이게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정치 이념으로 따져서 보면 보수층에서는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47.5로 제일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가 26%가 윤석열 후보, 윤핵관이 19.9인데, 중도층에서는 말이죠, 중도층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윤석열 후보 책임보다도 낮아요. 33.3대 윤석열 후보 책임이 37.4.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20대하고 30대에서는 이준석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에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는 33.0 대 23.5, 30대는 43.1 대 24.7. 그래서 이 SBS 여론조사 기준을 놓고 본다면 중요 지금 여론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이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불리한 그 원인, 선대위, 말하자면 운영 문제, 그 다음에는 중요 현안과 관련된 이재명의 치고받는 이런 치고 나오는 우클릭 현상, 그리고 이 안철수의 말하자면 지지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요, 앞으로 역할 분담한다. 그래서 후보 챙기는 것은 메시지라든가 일정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대여 공경은 김기현 원내 대표가 맡는다. 이런 투 트랙으로 나간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용호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뭐가 잘났다고 블로그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뭐 어차피 저도 이거 뭐 보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 부분적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뭐 다 언론에 요즘은 뭐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대가 실망으로 아니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말은 하는데 메시지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선대위 분위기가 박지 못한데 이 고비를 넘기려면 선거 주역인 이 3명, 즉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살신 성인의 자세가 필요한데, 본인이 살신 성인 했습니까? 본인 욕심 채우려고 공천해가지고 이렇게 100명밖에 못 내보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미지가 문제다. 그래서 정치의 새변, 미래의 설계자, 개혁의 완성자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 예. 그리고 윤 후보가 부르짖는 상식과 공정은 정의와 양심의 다른 이름이고, 여기에 합리와 포용을 덧붙인다면 윤석열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완성되는 것인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치인 그대로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불안하다. 크든 작든 말실수가 따른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고 선거 전략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이 정책과 기본 방향은 되돌아보고 어투, 행동, 인사법도 모두 바꿔라. 그리고 제도든 정책이든 예상이든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공약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말은 하는데 메시지가 없다. 소리는 거칠고 강하지만 핵심도 강조되는 점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찬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주변에 얼씬거리는 사람은 보여도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쓴소리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슬기로운 찬물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바른 소리, 듣기 싫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다. 국민에 대한 윤석열의 무한한 존경심, 나라 사랑의 간절함이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절제된 언어로 표출된다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인 반성이 필요하고, 이런 메시지 앞으로는 말이죠, 블로그 같은 데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조용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라. 또 얼굴 내밀고 본인 이름 신문에 하나 내리고 싶어갖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입장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밤에 말이죠, 이 MBN에 출연해갖고 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말하자면 선대위 복귀가 없다. 그리고 조건도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제가 공식적인 선대위 내부 회의 자리에서 제기했던 논제들도 다 거부당했고, 제가 정당하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내렸던 지시도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자는 제 주장도 이것이 민주다라는 발언으로 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이 분노, 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가 변화하면 합류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준석이 선거에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탄핵하자는 거고,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선대위에 끌고 가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누군가가 명확히 하면 된다. 그래서 자신의 대표적 거취까지 거론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후보 측의 입장 정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추가 토론하자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 중범죄자, 그 다음에 가짜다, 이런 강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이라는 것은 회피하는 쪽에서 무조건 페널티를 받고 가는데, 지난 2주간 선대위는 선거 대책이 아니라 이준석 대책의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강한 그립을 잡겠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요, 선대위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권한이 있는 것이고 누가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말하자면 성원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윤석열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 제 방송도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 딱 치면 돼요. 반드시 로그인, 구글 거기에 이제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새로운 큰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하고요, 디지털 기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도 앞으로 내가 그립을 좀 세게 잡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요,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굉장히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준석 대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관련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이종찬 원장 전 국정원장이고 DJ 정부 때 처음으로 국정원장을 했고요, 이 50 때 말하자면 이 민정당 창당 작업대에서 이 정치 현장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도 누구보다도 이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러한 이 이종찬 원장이 말하자면 시사 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이 윤석열 유튜브, 또 전욱현 유튜브 구독을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요, 윤석열 후보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보다. 그래서 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이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이 말하자면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몰라서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간에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디지털 플랫폼 행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단일 서비스에 접속해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사이트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탈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뭐 이제 온라인 순상으로 들어갈 때 여기저기 뭐 국세청도 들어가고 구청도 들어가고 뭐 시청도 들어가고 도청도 들어가고 얼마나 복잡해요. 뭐 행정부도 들어가고, 이런 거를 원사이트에서 전부 다 토탈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한,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공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요, 윤석열 후보가 밝힌 바로 보면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를 단위로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청년 창업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영할 독자적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재부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기묘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래서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는데 특히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와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 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는데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 CC를 무조건 화장하라고 하고 저녁 9시 이후에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 지침도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걸려야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인 가진 기업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 이것과 비슷하다는 질의와 관련해서는요.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밝힌 여기 이 공약은 재작년 코로나가 처음 창궐할 때부터 코로나 대응에서 먼저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선대위에 있는 김창경 4차 산업혁명 선도정책본부장이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촌 처남으로 되어 있고 한양대 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이고 과기부 차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 위원장은요. 정부가 선도하지 않으면 일반 기업은 특수 분야만 따라오지 않는다. 정부가 데이터 선도를 해야만이 교육도 그렇게 변한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디지털 교육으로 가야만 4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고 일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디지털을 해봐야 나중에 인력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약 발표 현장에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자리를 같이 했어요. 여기에서 최근에 지지율 하락 이렇게 이 내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력하게 그립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지라든가 연설문 이런 거 일정 내가 직접 말하자면 장악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립 잡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립을 잡을 거냐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내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메시지나 연설문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관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선대위를 지난 한 20일 동안 관찰했는데 그간 우리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후보가 지방을 찾아다니고 연설하고 메시지를 내도 이것이 별로 크게 반응을 못 일으켰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유권자에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 유권자가 그걸 보고 판단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면 1월에는 이재명 후보와 다시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의 주목도가 낮은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비서실에서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려다 보니 그런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전환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거수로 갈 수도 있고 이걸 잘 잡으면 G4로 도약할 수 있는 소위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일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디지털화를 해봐야 나중에 인력 공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바로 MBN 인터뷰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미칠 영향 선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수가 높은 분이라서 고도의 정치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득이나 실이 날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요.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선거 여왕이 사라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득표 전략 없이 간표 전략만 있었고 지금도 표를 잃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 경험만 가진 분들로 선대위가 구성됐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후보 지지율이 15%포인트나 남짓 빠졌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이게 문제라 얘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 책임이 모두 후보한테 간다. 그리고 본인의 선대위 복구와 관련해서는요, 전혀 합리화 생각이 없고 권한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명예이고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냐. 그러면서 거듭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도요, 여전히 단일화 없이도 폭넓게 지지층 흡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세대 포이론, 세대 결합론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세대 포이론, 세대 결합론을 정확하게 잘 활용하면 지지층을 다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요. 부모 세대 50, 60, 70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말하자면 40, 50, 즉 이재명 지지층을 포위해서 고립화시키면 이긴다. 이런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안 후보의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2030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30이 윤 후보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은 역설적으로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안 후보에게 간 지지율이 우리 후보에게 오겠냐. 그러면서 단일화보다는 2030 지지층을 다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030 지지층이 2021년 내내 국민의힘과 견고하게 결합해 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인재 영입 그리고 2030 집도기라고 하는 윤핵관들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보를 반대하는 설득까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30들이 떨어져 나간 말하자면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선일보에서 주간 조선에서 분석한 건데 이준석의 손익계산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대 포이론 이것이 이제 설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항상 나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다. 청년 대표가 아니다. 그래서 나를 청년의 대표, 즉 청년 활동에 국한시키지 말아달라. 이 메인스트림, 주류의 대표, 정당의 대표로 봐달라. 청년 정당 대표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선대위 체제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답니다. 청년 쪽으로 지금 밀리고 있고 50, 60, 그다음에 2030 이렇게 세대 포이론, 연계론도 지금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손익계산서 제가 볼 적에는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복귀에 손을 딱 긋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포이론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당 대표지 청년당 대표가 아니라는 이러는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주창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손해보는 장사 가지고서는 내가 선대위에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일화 문제, 안철수 이 후보가 오늘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